안녕하세요. 카카오에서 디지털 접근성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김혜일입니다. 접근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어서 오늘 내용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디지털 접근성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우선 개념적인 부분을 먼저 만져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함께해요 접근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게 된 거는 접근성은 특정 누군가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특정 어떤 부서만 해서 되는 일도 아니거든요. 여러 부서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영역에 있는 접근성의 이슈들을 찾아보고 거기에 적절한 솔루션들을 제시할 수 있을 때만 접근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해요 접근성, 모두가 알아야 하는 상식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접근성에 대한 개념을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디지털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고령자 또는 장애인, 특정 소외계층이라고 많이들 떠올릴 수가 있어요. 특히나 기존의 디지털 접근성을 해왔던 사람들에게는 접근성이라고 하면 이건 장애인을 위한 거다라고 이렇게 너무 굳어진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저희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좀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은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를 가진 사람 또는 장애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타인과 동등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접근성이다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시작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애라는 말의 뜻을 우리는 장애인,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뜻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살펴보면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좀 달라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것부터가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그리고 환경적인 장벽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기인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내가 어떤 상태인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둘러싼 사회 환경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장애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고 장애를 경험하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언어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우리는 장애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걸 장애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영역에서의 장애는 그런 부분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이다, 넓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씻는 과정에서 눈을 감고 샴푸를 만져야 되는 상황, 운전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볼 수 없는 상황, 이런 일시적인 장애 환경들도 전체적으로 포괄한다. 그렇게 넓은 개념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장애를 유발하는 상황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본다 하면 좀 더 장애 영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좁은 의미의 장애인 영역으로 줄여보면 차별 행위에 대한 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 차별한다는 건 편견이 있다는 얘기고 그 편견으로 인해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거든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안에 보면은 차별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인 차별과 간접적인 차별로 이야기를 해요. 간접적인 차별의 측면에서 보면은 의도적으로 뭔가 불리하게 대하지는 않았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불리해지는 경우예요. 사실 디지털에서의 접근성 이슈는 대부분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실제로 누군가 특정 계층을 제외하고 소외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어요. 하지만 타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그냥 사용해 보세요. 어르신들에게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키오스크 사용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장애가 유발된다. 차별 행위에 대한 것. 그리고 간접적인 차별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이건 역시 저희는 접근성의 한 범위로 봐요. 이런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었을 때만 어떤 서비스나 기능들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간접적인 차별 행위조차도 장애라는 환경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럼 독립적으로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세미나를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자아에서 독립적인 활동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해서 여기 안에 와서 같이 보고 계시죠. 근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독립적인 행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요. 옆에서 만약에 연세대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는데 나는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윤재간에 와가지고 듣고 싶다라고 해서 이동을 하고 싶지만 나를 옆에서 도와주는 누군가는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나의 독립적인 행동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게 노이즈가 끼는 거죠.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독립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흔히들 쉽게 말을 하죠. 왜 직접 하려고 해요? 그냥 옆에서 도움 받으면 되지.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는 결정권이 나한테 없다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결정권의 침해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 접근성을 보장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인과 동등한 활동에 참여한다.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직업 생활에 대한 부분. 우리는 지금 되게 다양한 디지털 환경 안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디지털 환경 안에서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식당 가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교통편을 이용할 수도 없어요. 회사에 가더라도 휴가계 하나 낼 수 없는, 휴가 신청조차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본인의 능력과 무관합니다. 내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디지털을 활용해서 아무리 많은 걸 할 수 있더라도 그때 내가 맞닥뜨려야 되는, 내가 활동을 해야 되는 상호작용이 필요한 모든 시스템들의 접근성이 없게 된다면 그 사람은 본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아무 활동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접근성을 보장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일상생활과 직업생활 등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접근성에서 보는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보면 접근성이란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 장애인이 아니고요.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타인과 동등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 너무들 어려워해요. 당연히 어렵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시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눈으로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나 대신에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면 돼요.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사용하라는 게 아니고 좀 더 편한 방법을 제시하고, 귀가 청각적으로 소리를 듣기 어려운 사람들은 대신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는 거예요. 내 서비스 제공자가 정해놓은 하나의 길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오는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아주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두 개의 문 손잡이가 있습니다. 되게 오래된 고전 사례예요. 이 두 개의 문의 손잡이는 같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옛날 집들이 되게 많고 오른쪽에 있는 방향 손잡이 요즘 새 집들이 많죠. 근데 헌집과 새 집의 차이뿐만 아니라 문 손잡이를 열어야 하는 기능 자체는 동일한데 UI가 달라요. 동일한 정보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 것 뿐이거든요. 왼쪽에 있는 거는 문 손잡이를 쥘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돌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두 가지 기능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문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문은 내가 손에 힘이 없더라도, 심지어 손에 절단 장애가 있어서 내가 손을 사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팔꿈치로 누르거나 엉덩이로 누를 수 있죠. 내가 물건을 들고 있을 때, 양손에 물건을 들고 있을 때도 충분히 열 수 있는 문손잡이고, 아이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열 수 있는 문손잡이요. 하지만 저 동그란 손잡이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접근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제공하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형태지만 동등한 기능과 정보를 제공해서 동등한 수준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법률적인 측면이나 가이드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수단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흔하게는 장애인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서 지능정보화기본법, 전자서면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다양한 접근성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법들이 있죠. 좀 인상적인 거는 이 전자서면법 같은 경우에 사업자 인가 조건의 접근성 준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도 접근성은 충분히 큰 의미를 가진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아래에 있는 가이드 같은 경우는 정보화진흥원 쪽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작업을 해서 유지하고 계신 접근성 가이드라인이에요. 이 두 가지 가이드라인이 국가 표준으로 되어 있고 IT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기준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각각 20여 개와 30여 개 정도의 검사 항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세계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할 수 있는 W3C 안에서 WAI라고 액세서빌리티 이니셔티브가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활동되는 여러 컨텐츠들과 가이드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WCAG라는 접근성 가이드라인이 표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내가 해 나가야 되는가,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은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걸 안 지켰을 때 어떤 결과를 나올 수 있냐? 가장 심각한 건 디지털 정보 격차예요.
우리가 정보 격차, 소외계층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 디지털 정보 격차는 지금 당장은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없고 앱을 이용할 수 없고 해서 그치겠지만 이게 교육의 기회의 불균형에 가져올 수도 있고 소득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고 정보를 접근할 수 없는 차단된 환경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계층이 나뉘게 되고 그 계층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일 중에 지하철역에서 시위하는 많은 사람들을 봤던 게 이런 정보 격차와 서비스 격차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갈등들인 거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는 미리미리 이런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접근성을 준수하고 환경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카카오에서는 접근성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설명드리는 것일 뿐 저희가 잘하고 있다라는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요. 저희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있고 그런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시행착오들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할게요. 카카오의 비전은 사람을 이해하는 기술로 가까운 미래를 더 가깝게 만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람을 이해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이 기술은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미래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위한 기술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접근성에서 크게 잡고 있는 비전은 커넥트 에브리원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기술로 모든 사용자들을 다 연결하겠다.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디지털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라는 방향성인 거죠. 근데 이런 방향성이 최근에 갑자기 얼마 안 된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접근성에 대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무려 2006년부터. 이때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는 접근성이라는 단어조차 잘 모르던 시절이었어요. 그냥 개발자 워크숍에서 우리가 웹페이지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웹페이지를 소리로 들으면서 쓰는 시각장애인들이 있대라는 이야기가 이때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공감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2007년에 TFT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다음 메일, 이 다음 메일 서비스에 장애인 사용자 테스트를 해가면서 접근성 개선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뒤에 2013년에 접근성 주수 의무화가 시작이 되면서 접근성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세팅이 되기 시작했고 그 다양한 또 활동을 했죠. 안에서 세미나도 활동하고 대부 캠프도 하고 그리고 카카오에서는 접근성 TF라는 조직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전사적으로 우리가 접근성을 어떻게 챙겨나가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안에서 여러 가지 세미나하고 화장실에 이렇게 카드 붙이면서 접근성 잊지 말아요. 여기로 문의해 주세요. 우리의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접근성을 놓치지 말자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그런 활동도 했었죠. 그리고 2018년에 기존에 만들었던 접근성 팀은 카카오의 장애인 표준 사업장인 링키지랩이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접근성 팀이 운영되기 시작했고요. 저렇게 다양한 업무들을 해요. 접근성에 관련된 QA나 모니터링, 컨설팅, 교육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2022년에부터 좀 큰 변화가 생긴 거는 저희가 한 10년 이상 접근성을 해오면서 각 사에서, 각 서비스에서 접근성을 각자가 너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걸 한 곳으로 모으고 중앙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각자가 노력하지 않고 힘을 모아서 일원화시키고 하나의 독립된 형태를 만들어 보자. 제대로 추진을 해보자라는 개념에서 DAO라는 직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디지털 접근성 책임자죠. 사실 아까 소개에서 말씀 주셨는데 국내에선 최초로 만들어진 책임자 자리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는 그룹사들 간에 소통하는 창구가 만들어졌어요. 모여서 우리가 접근성을 어떻게 할 거고 어떤 방향을 가질 거고 이런 문제는 서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노하우도 공유하고 서로 끌어주고 땡겨주는 같이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 왔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크게 4가지 트랙으로 저희는 나눠서 보고 있어요. 이 4가지 트랙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서비스 제작의 측면, 콘텐츠 제작 측면, 그리고 접근성 그 검증의 측면, 그리고 사용자 지원의 측면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누는데 한 가지만 해가지고는 접근성 대응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채워지는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증을 하고 거기에 연결된 사용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비스 제작의 측면에서는 저희가 안에 전담 조직을 또 따로 만들었어요. 주요 서비스의 결정권이 있는 담당자들이 모여서 매달 우리 서비스의 접근성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합의해 나갈 것인가 주요 사안들을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접근성 테이블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매달 모여서 접근성 수준을 계속 확인하고 있죠. 그리고 서비스 제작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프로세스 안에서 녹여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접근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다 만들어 놓고 접근성 검증하고 테스트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만들어진 서비스에서 접근성을 고치는 건 한계점이 너무 커요. 그리고 이미 지나온 프로세스를 다 역으로 탐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소스 낭비도 매우 심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제작하는 과정에서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그리고 업무의 정책 전담 조직도 운영하고,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들을 통해서 디자인, 개발, 기획 과정에서 접근성을 최소 이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방향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거기서 나왔던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카톡에서 그 장문 메시지 뷰가 변경이 됐는데, 여기에는 이 메시지 뷰에서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이 메시지를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기능들, 굳이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나 편하게 소리로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 노안이 40대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노안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멀리 놓고 보셔야 되는 분들은 글자 크기를 좀 키워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진 않아요. 네, 그리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저시력이거나 노안이 있는 분들, 그리고 라식이나 라섹에 약간 실패하신 분들, 눈부심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좀 또렷한 색상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를 좀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예전에 이렇게 체크박스를 보시면 노란 배경에 흰색 체크였고, 저희가 저시력자를 위한 고대비 테마를 만들어서 검은 배경에 흰색 체크로 바꿨어요. 근데 고대비 테마를 모르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기본 디자인을 이런 걸로 바꿨어요. 노란 배경에 검은색 체크박스. 이게 달라진 이유가 접근성 대응을 위해서 달라진 거예요. 혹시나 이런 게 왼쪽 거 같은 게 보이시면 제보를 좀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부분인데, ARS 서비스, 소리를 듣고 입력하는 것들은 청각장애인이 수행하는 게 완전히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이렇게 숫자를 표현해 놓고 전화를 받아서 누르도록 하고 있죠. 전화가 청각장애인에게 뭐 친화적인 그 매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없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를 바꿔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컨텐츠 제작의 측면에서는 플랫폼 안에 채워지는 여러 콘텐츠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특히 이미지나 동영상 콘텐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미지에 관련된 대체 텍스트 제공 기능을 거의 대부분의 플랫폼에 집어넣은 상태고, 그리고 영상 콘텐츠를 카카오가 만들 때 접근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실제로 콘텐츠에 적용을 한 상황이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게 플랫폼 안에 이미지를 넣고 그 이미지 안에 대체 텍스트를 입력하는 과정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를 빠르게 입력할 수 있도록 자동 완성 기능, OCR 솔루션을 활용한 거죠. 자동 완성 기능을 넣었고, 뭐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영상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이게 어떤 사진이고 어떤 영상인지 설명을 넣을 수 있는 기능들 넣었고요. 이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곳으로만 활용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카톡에서 검색 기능을 사용하다 보면은 텍스트는 검색이 되지만 이미지나 영상은 검색이 안 되거든요. 그때 여기에 넣은 설명 텍스트를 가지고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하고 서비스 기능도 향상시키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저희가 대응했던 부분. 그리고 이모티콘 되게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이 이모티콘이 시각장애인은 시각적으로 접근하는 정보들이다 보니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었고, 얼마 전에 지난해죠. 3년 동안 무려 50만 개의 이모티콘의 대체 텍스트를 다 넣었어요. 이게 뭐 최신의 AI 기술을 활용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갈아 넣었습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들도 이모티콘을 보낼 수도 있고 구매할 수도 있고 받았을 때 의미를 이해할 수도 있게 됐고요. 요게 시각장애만을 위해서 넣은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이모티콘 서제스트 기능이 지금 있잖아요. 추천해주는 그 기능에서도 똑같이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도 좋고 비장애인을 위한 이모티콘 서제스트 기능까지 활용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원래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은 영상을 똑같이 즐기는 게 어려워요. 자막이 필요하고 음성 해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애니메이션 시리즈 만들었을 때 배리어 프리 콘텐츠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거 나오시나요? 근데 제대로 만들게 되면 달라져요. 어느새 튜보는 잠이 들었어요. 텐트 위를 뒤덮은 나무 그림자들이 한데 뭉쳐져 괴물로 변해서는
텐트 안으로 들어와 무지와 친구들을 봐요. 그림자 괴물은 발끝을 세우고 제이지 프로도의 몸 위를 넘다가 어피치 발에 걸려 넘어질 뻔해요. 네, 다 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들었던 것 중에 그 콘텐츠적인 측면, 카카오 맵 안에 보면은 지하철역 안에 교통약자 정보라는 걸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 플랫폼하고 지하철 안에 단차 하나 높이차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도 하고, 장애인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경로들을 그 지하철 공사와 MOU를 통해서 제공하는 콘텐츠 접근성에 대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무장애 나눔길이라고 그 산림복지재단 이런 쪽에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약자건 어린이건 장애인이건 산림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산책길들이 있는데, 요거를 카카오 맵 안에 넣어서 다 같이 즐길 수 있도록도 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 검증에서 측면은 접근성 검증하는 전문 조직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조직이 아까 2013년에 만들어진 조직인데, 그 안에서 다양한 정책과 기술들을 가지고 서비스 같은 걸 만들어졌을 때 QA를 통해서 접근성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지원에서 측면은 저희가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 고객센터로 사용자들이 불편을 접수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카카오 고객센터 안에는 접근성이라는 메뉴가 따로 만들어져 있고요. 요즘에 채팅 상담하는 거 너무 어렵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고령자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별도의 전화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놨어요. 저거는 시각장애인과 고령자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그리고 저희가 카톡 설명서라고, 카톡을 좀 쉽게 쓸 수 있고 숨겨진 기능들을 찾아 쓸 수 있도록 설명서를 따로 웹사이트를 만들어 제공하거든요. 근데 발달장애가 있거나 어르신들은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리빌딩 해가지고 발달장애인들도 이해하고 고령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더 쉬운 카톡 설명서를 따로 만들어서 런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접근성 서포터즈라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내가 불편이 있는데 민원을 넣는 것도 좀 쉽지 않고 CS를 넣는 것도 쉬운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소통하면서 접근성 좋은 서비스를 함께 만들어 본다라는 의미로 카카오 접근성 서포터즈라는 거를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4개월, 5개월째 좀 활동을 하고 있고, 서비스의 많은 부분에 당사자분들의,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너무 좋았던 거는 대표이사분이 저희 발대식에 함께 해주셔가지고 그 장애인 당사자분들, 카카오가 접근성 이렇게 신경 쓰는구나에 대한 공감대를 좀 가질 수 있었죠. 네, 요건 조금 넘어갈게요. 그래서 접근성에 대해서 보면 저희 이렇게 서비스적인 측면과 다양하게 해오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로 뭔가를 하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 저희는 감성 좀 생각했습니다. 첫눈이 올 때 창밖에서 눈이 내리는 걸 시각장애는 알 수가 없잖아요. 채팅방 배경이 바뀌는 걸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채팅방 배경에 눈이 내릴 때는 채팅방에 눈이 와요 라는 음성 메시지가 자동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첫눈이 오는 감성을 같이 느끼고 그 따뜻한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였죠. 네, 그리고 AI까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AI 로봇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AI 로봇들이 지금까지는 신기술이다, 새로운 서비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AI 로봇들이 장애인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AI 기술과 로봇들은 사람의 행동과 기능들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휴머노이드의 도움을 받으면 24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죠. 예전에 활동보조 지원 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혼자 계시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이런 로봇들이 좀 해결을 해줄 수도 있고, 감각적인 부분, 시각이나 청각의 감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도 이런 다양한 최근에 등장한 LG와 삼성의 로봇들이죠. 저런 로봇들이 가정 안에서 실제로 스마트홈을 만들어주게 된다면 대신해줄 수 있는 거죠. 기본적인 개념 안에서 보면 발달장애 쪽에서는 인공지능이 어시스트를 충분히 해줄 수 있고, 컴퓨터 비저닝이나 자연어 처리 능력은 시각과 청각장애인의 눈과 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로봇의 모터 기능들은 지체장애인에게 신체를 대신할 수 있거나 신체를 보조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기술들을 장애인을 위해서 쓸 거냐?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는 챗 GPT-4.5가 나왔을 때 Be My Eyes라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에서 같이 적용이 돼서 지금 베타 서비스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은 나중에 좀 뉴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카메라를 들고 앞에 뭐가 보여? 라고 했을 때 오리가 있고 템즈강이 흐르고 있고 이런 걸 말로 설명해주는, 앞에서 택시가 오고 있고 누가 지나가고 있다는 걸 말로 설명해줘요. 하지만 영어로 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이렇게 기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프라인에서의 장애는 신체적인 능력에 대한 장애였어요. 하지만 온라인에서의 장애는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서비스의 중단입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만드는 거죠. 오프라인에서의 장애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온라인에서의 장애는 접근성을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장애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장애를 경험해야만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시각장애가 있지만 제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서비스들이 접근성 있게 만들어졌을 때 저는 불편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만들고 싶은 세상은 신체적인 장애가 온라인에서의 서비스 중단의 장애로 연장되지 않도록, 장애라는 것이 확대되고 재생산되지 않도록 접근성 좋은 IT 세상을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은 앞으로 더 확대가 돼 나갈 거고요. 이 자리에 계시고 이 내용을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더 많은 장애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라 기대합니다. 네, 시간은 조금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